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최근에 제가 낸 책 중에 이제 윤휴와 침묵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조선 후기사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까지 가능하면 이제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윤휴란 분 이제 이름만 좀 듣다가 이제 대학원 때 좀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묻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어느 시사 월간지에 기획위원을 했었어요. 그때 특집으로 역사인물 특집으로 이제 윤휴를 다뤘는데 다루면서 담당 기자에게 그 후손을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 후손이 아직도 그 윤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한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백호가 세상 떠난 지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 지난 그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호가 역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그 역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그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왜 꺼려할까? 그것은 바로 지금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책을 한번 백호 윤휴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워낙 이런 저런 일들이 이제 바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사료를 쭉 수집하고 읽다가 짬을 좀 내가지고 이제 쓴 책이 그 윤휴와 침묵의 제국이라는 책이죠. 근데 백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또 말씀드리는 도중 또 이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이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 양난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난을 겪으면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죠. 이제 혼란스러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회의 질서가 그 질서가 좋은 질서든 나쁜 질서든 이제 질서가 상당히 흔들린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흔들리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신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양반 사대부 중심의 신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 신분제를 해체 내지는 완화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바로 이때 두 가지 정치 경향이 나타나죠.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사상적으로는 예학, 예론이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이 성리학의 기본 줄기가 중심이 예학으로 가죠. 근데 예학이라는 것은 예라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예의란 것이죠. 행동 규범, 예절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과연 사상의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왜 조선 후기 양난을 겪고 나서 예학이라는 것이 이 조선 유학, 성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갔느냐? 예론이라는 것은 결국 암만 설명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는 그 규범이죠. 결국 이 예론으로 갔다 하는 것은 예론을 강화함으로써 흔들리는 신분제 질서를 양반 사대부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제 질서가 왜 흔들렸느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알기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막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맥락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조선이란 나라는 양반 사대부들은 병역 의무가 없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16살부터 60살까지 직접 본인이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의 군포를 납부하는 것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군대 가는 대신에 60살까지 1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씩 병역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종 때 이 법이 군적수포제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양반 사대부는 그 대상에서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버려요. 이거 누가 생각해도 양반 사대부가 잘 살지 그냥 일반 상민들이 잘 살지는 않겠죠. 근데 잘 사는 양반 사대부 특권층들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상민들만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청문회만 하면은 그 대상자들 다 병역 문제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끌려간다 그러죠? 바로 여기에 끌려간다라는 말 속에 병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는 병역 의무가 없고 일반 상민들만 병역 의무가 있는데 평소에는 법으로 옥매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납부하죠. 그러다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도성결전 하기도 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선조는 목적이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끝난 거예요. 이때 서해 유성룡이 강력하게 제지하면서 안 됩니다. 어가가 우리 땅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니게 됩니다. 라고 반대해서 막죠. 그리고 나서 유성룡이 면천법이란 걸 만들어요. 면천법이 뭐냐면 이 상민들도 적의 머리, 외적의 머리 하나를 베가지고 오면은 천민은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양인은 양반 이 벼슬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죠. 선조가 막 도망가면서 신하들이 막 이제 뭐 개경해서 결전합시다라고 막 말하면은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여기 평양까지 얼마나 먼냐. 딴 생각이 없어요, 선조는. 왜 그랬느냐. 그러다가 윤두수에게 하는 말 중에 적병 중에 반이 우리 백성이라는데 사실이냐. 일본군의 대거 백성들이 가담한 겁니다. 누가 가담했겠어요? 대부분 노비의 자식들이나 이 천인들이 가담을 했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성룡이 면천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서 비로소 천인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법제적으로 보장을 하면서 의병에 대거 가담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유성룡을 실가시키고 그런 법들 다 없던 것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는 의병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호란 있기 전에 인조반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인조반정이 뭡니까? 광해군 내쫓은 거죠. 근데 이 신하들이 왕을 내쫓았는데 이 신하들이 누구냐? 다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 처신을 딱 가장 유학자의 철학 가장 중요한 거 두 자로 하면 뭐가 돼요? 충과 효가 되는데 이게 순서가 틀렸어요. 효와 충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효자 집안에서 충신난다. 충과 효라고 바꾸는 건 국가주의 입장에서 만든 이름이고 효자 집안에서 충신난다 해가지고 집안에서 자기 부모님, 그 다음에 형님을 모시는 그 정신 자세 가지고 공직에 나가서는 또 이 국가에 복무한다. 이것이 유학자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조선 왕조국가에서 유학국가에서 임금은 다른 말로 군부라고 부르죠. 임금 군자와 아비부자 씁니다. 그러니까 충과 효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이런 임금을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유학자들이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은 어디서 찾느냐. 우리의 임금은 조선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다. 조선왕은 명나라 황제의 자리에서 볼 때 제후에 지나지 않고 제후는 명나라 황제의 자리에서 볼 때는 신하죠. 그러니까 조선왕은 우리들과 우리 사대부와 같은 신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의 핵심 명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왕권이 극도로 미약해지죠. 그래서 군약신강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라는 뜻의 이제 군약신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명분이 뭐냐면 우리의 임금인 명나라 황제, 그러니까 황제국인 명나라를 우리가 높이고 명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후금, 청을 갖다가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친명 반청 정책을 갖다가 또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청과 국교를 단절하는 식의 이 친명 정책을 펼치죠. 그러다가 정묘호란을 맞고 병자호란을 맞은 겁니다. 맞아서 두 차례 다 항복했죠. 마지막 병자호란 때는 심지어 삼전도에 나가서 인조가 삼구의 구복이라는 신하가 황제를 만나는 3번 꿇고 그 다음에 9번 머리 조아리는 삼구의 구복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의식까지 취하고 항복을 하죠.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 사이에서 북벌론이 대단히 높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이 북벌론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상당한 이중성이 있어요.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지금 시스템 보면은 명분과 실제가 따로 돌아가는 이 모순이 있는데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뭐냐, 말로는 북벌을 주창하는데 실제로는 북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서인들이 북벌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조선 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북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왕에게 우리의 임금의 은혜,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북벌하자. 조선 왕이 북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이 당파가 북벌을 주창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선명성을 과시하면서 조선 국왕을 압박하는 수단이 북벌론이에요. 그러다가 효종 임금이 왕이 되면서 진짜 북벌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북벌을 주창하니까 그때부터 막 북벌 발목을 잡죠. 발목을 어떻게 잡느냐?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우리나라도 9월 되면 예산국회가 열리죠. 그럼 북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중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되죠. 말하자면은 국방비는 삭감하자 그러고 이 복지비를 늘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복지비를 그 말 자체가 나쁘진 않죠. 국방비 삭감하고 복지비 늘리자, 그 말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내놓으면 이건 또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효종이 실제 북벌을 하자라고 하니까 가장 발목 잡은 정파가 서인이고, 산림의 이제 송중길 중심의 이 산림이란 당이 서인의 이제 핵심 그룹으로서 이제 효종의 북벌을 계속 이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효종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예속논쟁이라는 게 발생하죠. 저는 예속논쟁을 알기 위해서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 예속 복잡하지 않습니까? 3년 설이 맞는지 1년 설이 맞는지 이게 알기가 대단히 곤란하죠. 한국에 지금 핵심적으로 정리한 책이 제가 이 소위 역사평론가 길로 나설 때만 해도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관되는 논리가 있어요. 예속논쟁이 뭐냐? 효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계모인 자의대비 조씨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큼 입어야 되느냐 가지고 서로 당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건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간단한 법칙이에요.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은 무조건 자국 왕실에 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반대로 야당인 남인들은 자국 왕실에 후하게 하는, 이것이 법칙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이 왕조국가 시절, 유학 시절에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자식은 무조건 3년복을 입습니다. 그럼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부모는 상복을 어떻게 입느냐? 이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3년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남 이하가 세상 떠나면은 1년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국가에서 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송시열, 송중길 이쪽 중심의 서인들이 1년복세로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에 백호윤우가 당대 가장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복세를 주장하면서 백호윤우의 사랑방에 이제 송시열이 사람을 보내죠. 보내서 자기는 1년복세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백호의 견해는 어떤지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호의 사랑방에 있던 사람 중에 취규유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호윤우와 가까운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취규유류라는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송시열이 1년복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상례비율을 다시 봐야 될 사람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양반 공부 좀 한다 그러더만 천자문부터 다시 봐야 될 사람이네, 소학부터 다시 봐야 될 사람이네 하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상례비유라는 책은 그 상법, 제례 이런 거에 관한 기본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그 양반이 주장하는 거는 사가의 예법이지 어디 왕가의 그런 예법을 쓰겠느냐. 예법의 기본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인조반정의 논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즘 버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대통령이 세상 떠났습니다. 1년복사를 주장하는 건 그냥 가족장 치르지 그래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뭐 국장이다 국민장이다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세상 떠난 그분을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분이 한때 대표했던 국가원수로 있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높이는 거예요. 그 인물을 우리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든 안 했던 한때 이 나라의 국가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했으면은 그거를 높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높여가지고 국장을 치르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족장 치르라 하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죠. 왜냐? 효종은 그 위에 소현세자가 있었죠. 둘째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왕조국가에서 왕이 됐으면은 왕조국가에서 왕된 걸 갖다가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됐으면 모든 걸 다 이은 겁니다. 왕조국가에서는. 근데 왕에게 첫째, 둘째 따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다 보니까 백호윤우가 3년혈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논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둘째 아들로 취급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암만 해도 명분에 약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국제 경국대전에는 장남과 차남의 구분이 없이 다 1년복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둘째 아들로 대우해가지고 1년복서를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경국대전을 가지고 1년복서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이중 플레이를 편 겁니다. 그래서 1년복서를 의정하고 넘어갔는데 15년 후에 효종의 부인인 인선왕후 장씨가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때 또 자의대비 조씨가 또 살아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세상 떠났을 때 시부모가 상복을 입는데 맏며느리, 장자부가 먼저 세상 떠났을 때는 1년복을 입고 그 다음에 차자부, 둘째 며느리 이하가 세상 떠났을 때는 9개월복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국대전이 묘하게 아까 제가 장남, 차남 구분 없이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났을 때는 1년복 입게 돼 있다고 써있다 그랬죠? 근데 이 며느리 때는 장자부는 1년, 차자부는 9개월, 대공복 딱 구분해서 또 써놨어요. 이 경국대전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복을 의정에 올렸다가 여족판서가 그럼 남편 세상 떠났을 때하고 똑같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9개월복으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근데 선종이 기분 나쁘지만 일단 받아들였다가 9개월복으로 치렀는데 이 대구에 사는 도신증이란 유생이 나이 환자 훨씬 지난 분인데 대구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9개월복이면은 이거는 국모로 모셨던 분을 둘째 며느리 대접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 서인들이 상소 못 올리게 하려고 이제 온갖 방해 공작을 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상소가 현종의 손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현종이 대신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보죠. 9개월복이 맞냐? 1년복이 맞냐? 하니까 9개월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국모로 모셨던 분을 둘째 며느리 대접했다는 거냐? 그게 아니었고 그럼 나가서 다시 의정해가지고 와라 라고 하니까 이 대신들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현종이 오늘 중으로 해라. 왜 그러냐면 시간을 주면은 저 회덕에가 있는 충청도 회덕에가 있는 송시열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송시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송시열이 1년복하면 그대로 하고 9개월복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왕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의하지 못하게 오늘 중으로 결정하라.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는 또 9개월복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경들이 15년 전에 분명히 경국대전을 따랐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럼 경국대전에 지금 이걸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1년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건 9개월이냐. 라고 하는데도 완전한 모순에 빠졌는데도 끝까지 9개월복을 주장하니까 현종이 참 해괴한 일이라. 경들이 선왕의 은혜를 그렇게 두텁게 입고도 선왕에게 이렇게 박하게 하면서 누구에게 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정권을 갖다가 서인에서 남인으로 갈아치우게 되죠. 근데 갈아치우는 와중에 또 갑자기 현종이 세상을 떠나요. 현종이 세상 떠나니까 청나라 강희제가 제사를 2번 지내줍니다. 전왕 효종이 세상 떠났을 때가 40살이었어요. 현종이 또 세상 떠나서 왔는데 몇 살이냐? 그러니까 이제 34살입니다. 너희 나라 왕들은 이러지 않겠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제가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을 썼죠. 이게 독살이라는 흥립 위주의 프레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 핵심부가 노론이 되는데 서인이나 노론과 군약신강의 구조인 민금이 어떤 사안을 두고 막 충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충돌 직전에 국왕이 딱 죽어주는 것으로 국왕이나 세자가 딱 죽어주는 것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합니다. 효종이 그랬고 현종이 그랬고 소현세자가 그렇게 죽었고 사료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고 그 다음에 경종이 독살됐고 정조가 독살설 속에 죽어갔고 그 다음에 순조 때 효명세자가 또 독살설 속에 죽죠. 계속 일관된 패턴에 이 모든 패턴이 다 서인, 노론 이쪽과 충돌을 향해 달려가다가 세자나 국왕이 갑자기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반면에 노론으로 자정하면은 그런 일 안 당하고 이 고종명, 자기 수명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선 후기 정치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프레임의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선왕 독살 사건을 썼던 것이죠. 현종이 정권을 갈아치우는 와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아까 제가 서인들을 예속논쟁에서 무조건 자국왕실에 박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차 예속논쟁 때 3년설과 1년설이 싸울 때 서인은 얼마 주장합니까? 1년 주장하죠. 그 다음에 2차 예속논쟁 때 1년복설과 9개월복이 싸울 때 서인은 뭘 주장해요? 9개월복 주장하죠. 항상 자국왕실을 박하게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자국 왕실은 자기 자신들과 같은 신하, 사대부 계급의 일원이다 이 이야기죠. 반면에 남인들은 자국 왕실을 왕실로 취급하는 것, 그 대우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양자의 큰 차이가 있죠. 이러다가 현종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도 계속 이제 북벌 말들은 했죠. 일단 현종이 세상 떠날 무렵에 저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죠. 3번이 뭐냐면 청나라가 중원을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와중에 워낙 이 만주족은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만주족은 인구가 이 한족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역을 차지하는 와중에 특히 중국 남방을 차지할 때는 한족 출신 장군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이 중국 역사엔 특이하게 한간이란 게 있어요. 한나라 한자 쓰고 간신간자 써가지고 이민족이 유목민족이 자기네를 공격할 때 그 유목민족 편에 붙는 그런 이제 민족, 우리말로 하면 뭐 민족 배신자쯤 되는 그런 한간이란 존재들이 있는데 이 한간에 속한 이 장수들을 오삼계, 상가이, 뭐 경정충 이런 장수들을 중국의 지금 남부, 뭐 운남성이다, 광동성이다 하는 그런 남부의 왕으로 봉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자치구역이 됐는데 청나라 강희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3번을,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이제 3번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상의 반자치 독립국 비슷한 곳이죠. 이 3번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니까 오삼계가 난을 일으키면서 딴 쪽이 가담해가지고 삽시간에 중국 양자강 이남 일대가 전쟁터로 변합니다. 이때까지도 백호윤회는 벼슬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중국 남방이 쑥대밭으로 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밀봉한 상소를 올려가지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북벌을 단행할 때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것이 윤효가 공식적으로 조정에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종이 죽고 숙종이 임금이 됐는데 숙종이 부왕의 뜻을 따라가지고 계속 정권을 남인으로 갈아치우면서 백호윤효가 환갑이 다 된 나이로 조정에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북벌 주장하던 이 서인들, 그러니까 윤효가 최초로 북벌 상소를 올렸을 때는 서인들이 집권당이었어요. 밀봉한 상소를 올리니까 북벌에 관한 내용이니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원래 상소문이 올라오면은 중요한 상소문은 적어가지고 조보에 반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북벌 상소니까 반포를 안 하고 이 밀봉해서 비밀로 감춰뒀죠. 그랬더니 서인 쪽 정승이 현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즘 요상한 상소가 올라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상소는 받지 자체를 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북벌을 소리 높여 주창했던 서인들의 실제 북벌에 대한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북벌 상소는 받지 자체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윤효가 드디어 60 가까운 나이로 숙종 때 조정에 출사를 하면서 이제 북벌의 기치를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만약에 북벌을 단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패했을지 성공했을지 역사에 만약이 없으니까 확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국 남방 일대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 이 만주족은 100분의 1밖에 100분의 1도 채 안 되고 중국 한족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남방이 쑥대밭 된 상황에서 조선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면은 그건 전혀 다른 정세가 조성되는 것이죠. 이거는 100% 이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쉽사리 진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윤효의 당인, 이 청남, 남인 중에서도 청남이 있고 탕남이 있는데 이 핵심 구분은 뭐냐면 뭐 여러 실록에 복잡한 이야기들 많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청남은
현종 정권의 현종 임금 때 출사 안 한 사람들, 출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왜냐하면 현종 정권은 효종의 장례를 1년복 신하의 예로 치렀기 때문에 저런 정권엔 가담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청남이죠. 그리고 탕남은 허적 중심의 탕남은 현종 때도 벼슬 자리에 좀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그런 이제 남인이라는 한 당파 내에 이제 두 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백호윤후가 조정에 나와서 북벌을 주창하면서 북벌을 하려면 나라가 부강해져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은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것과 같이 맞물리지 않는 북벌로는 그야말로 국가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역사라는 건 항상 민의 시각을 상당히 중시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백호윤후가 바로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고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분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하나는 당시 호패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증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호패를 찾는데 호패는 신분에 따라서 재질 자체가 달라요. 2품 이상은 상아로 된 패를 차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양반들은 뿔로 된 패를 차게 되어 있고 상민과 노비들은 나무로 된 패를 차게 되어 있어요. 쭉만 딱 꺼내놓으면 멀리서 봐도 이 신분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윤후가 이 호패제를 철폐하고 지패제를 실시하자라고 주장하죠. 지패제는 요즘의 종이 신분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패제를 실시하자라고 하면서 이 지패제의 핵심이 뭐냐면 5집안을 하나로 오가통으로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통수로 정해서 이 지패 위에다가는 통수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 그럼 통수에는 상한 이 쌍놈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양반이 그 쌍놈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윤후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묘호란 때 후금군이 쳐들어온 정묘호란 때 안주성에서 이제 청나라 군사로 후금 군사를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당시 평안감사인 윤헌이라는 인물이 병사들에게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더니 병사들이 전부 다 호패를 끌러서 싸놓고 뭐라고 하냐면 쟤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지 왜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냐. 우린 안 싸우겠다. 라고 해서 삽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윤후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호패제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아까 제가 임진왜란 때 신분제를 유성룡이 한번 흔들어 봤다 그랬죠. 그러다 유성룡 전쟁 끝나고 유성룡 실각시키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신분제가 흔들릴 수 있는 걸 맛본 하층민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노비로 있는 신분, 아주 천인으로 있는 신분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니까 호패다 싸놓고 쟤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지 왜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냐. 그래서 삽시간에 안주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윤후가 하면서 호패제라는 것은 사람을 빨가벗기는 건데 나는 쌍놈이다라고 빨가벗기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될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지패제를 강하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 지패제를 주장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호포제를 하자. 호포제와 구전제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호포제란 말씀 들어봤는지 몰라도 이 호포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포 이 병역제를 낼 때 1년에 16살에서 60살까지 1년에 2필씩의 이제 군포를 내는 것이 병역임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이 양반들은 빠졌다 그랬죠. 이 호포제는 가호 단위로 양반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포를 받자, 군포로 받자라는 것이 호포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윤유는 호포제에서도 구전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양반들도 다 군포를 내자, 이걸 주장하게 되죠. 이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암행어사 김성일이 임난 직전에 장계 올린 게 있어요. 보고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양반들이 군포 납부 대상에서 빠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그 많은 국방비를 부담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 떠난 아버지 것도 한 사람에게, 아들에게 씌우고 갓난아기 것도 아버지에게 씌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성이 자기 혼자 거 부담하기도 급한데 세 사람 걸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면 가족에게 대신 씌웁니다. 그걸 갖다가 가족 족자 써가지고 족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면 가족에게 씌우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족 다 데리고 도망가죠. 그럼 그 세금은 이웃에게 씌운다라고 해가지고 이웃린자 써서 린징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웃집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우리도 빨리 짐 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일의 장계를 보면은 한 마을이 텅 비어서 쑥대만 무성합니다 라고 하고 백호윤유의 시에도 보면 우리 마을이, 이 마을이 본래는 10가구 이상 살았는데 다 도망가고 서너 가구밖에 안 남았다. 이거 해결책이 뭡니까? 양반들도 군포를 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조정이란 곳이 양반들도 군포를 내자라고 제기하면은 번번이 회의에서 부결되죠. 왜냐, 당시 상민들이나 가난한 천민들을 대변하는 대휘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백호윤유가 조정에 나와서 이 호포제와 집회제 동시실제를 주장하니까 대단히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호윤유가 그럼 일단 한 사람에게 죽은 아버지 거, 갓난아기 거 씌우는 이거부터 철폐합시다 라고 하니까 철폐하면 그 돈은 어떡할 거냐. 그 돈은 그럼 결국은 양반들에게 받는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들은 내기 싫으니까 끝까지 이 항목 저 항목 들어가지고 끝까지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호윤유가 조정에서 아주 외롭게 호포제를 두고 싸우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호포제는 당분간 실시 안 하고 집회제만 실시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집회제는 오가통법인데 오가통법을 윤유가 만든 이유는 양반 상민할 것 없이 전부 다 호포를 걷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가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포제는 실시 안 하고 집회제만 실시하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낮은 거 없이 오히려 이게 이 규찰만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양반 사대부들은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윤유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개혁가인 윤유를 비판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종의 여론 조작을 그 당시에도 막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백호는 계속 윤유는 북벌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딴 쪽에서는 성을 수축하자 라고 하면은 성을 쌓는 것은 방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북벌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백호가 이 북벌을 그렇게 강하게 주창했던 데는 사실 만주 지역이란 저 땅은 대단히 넓은데 사람은 얼마 안 살죠. 그래서 저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면은 이 농지 문제가 대거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요 근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서양식 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동양식 정의는 뭔지 아세요? 동양식 정의에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경제 문제가 수반되는 거예요. 이 동양의 개혁가들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정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정전제는 뭐냐? 고대 주나라의 토지제도인데 이 사각형 안에 우물정자를 쓰면은 토지가 네모가 9개 나오죠. 그럼 한 집안에서 하나씩 차지해 갖고 농사를 짓고 제일 가운데는
8집에서 공동으로 경작해서 국가의 행정비용으로 내는 것이 정전제예요. 이 정전제가 수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경제개혁 논리가 수반되지 않는 정의는 다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선의 어떤 개혁 정치가들도 전부 다 이 정전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동사회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양사회의 정의사회는 대동사회예요. 그럼 대동이 뭐냐? 큰데 같을 동이죠.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런데 재산이 수천억 있는 사람과 빚만 수천만 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이러면은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긴 어렵겠죠. 이때 대동사회는 뭐냐면 얘기에 나와 있어요. 대동사회는 이 적당한 연령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어른들은 이 사회에서 다 모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결혼 연령이 된 여성들은 다 시집을 가고, 아이들은 또 사회에서 다 보살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꼭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동양사회에서 말하는 이 대동사회입니다. 대동보다 조금 못한 사회가 소강사회예요. 소강사회는 그럭저럭 살만한 사회고, 소강사회보다 못한 사회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난세예요, 난세. 난세를 갖다 또 동양 고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회. 이게 난세의 표현이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쯤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동사회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소강이냐 난세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대동사회는 이제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백호윤후가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한 대개혁책, 그러니까 양반들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라는 거로 주장을 하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하게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또 덧붙여서 사상적으로도 아까 제가 예론을 주창한 사람들은 주자학 유일사상 체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만이 유일사상이다. 다른 사상은 전부 다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주자학이라는 것은 이 남송의 주시가 정오와 주의 형제가 집대성한 중세성리학이죠. 그런데 백호윤후가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제 중용이라는 책은 원래 얘기라는 책의 한 편명이었는데 이 성리학자들이 따로 떼놔가지고 사서의 반열에 올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주자가 장과 절을 구분해놨는데, 백호윤후가 중용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주자가 장과 절 구분해놓은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장과 절을 구분하죠. 그랬더니 우암송시열이 네가 감히 주자가 한 걸 갖다 네 맘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사문난적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랬더니 백호윤후가 하는 말이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이게 조선 후기에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만약 주자가 다시 살아오면 내가 틀렸다고 하겠지만 자사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맞다고 할 것이다. 자사가 누구냐면 바로 중용의 저자예요.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주자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틀리다고 하겠지만 자사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맞다고 할 것이다. 이게 단순히 백호가 학문이 높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사상의 획일화, 주자학이라는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갖다가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사회를 완전히 옥죄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 맞서서 사상의 상대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백호윤후가 승리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 후기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논어에 보면 마국간에 분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상인호와 상인호부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안 다쳤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희가 해석하기를 공자는 사람에 대해서만 묻고 말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 마국간에 불났는데 사람은 안 다쳤느냐라고만 묻고 말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 이게 주희의 해석이고, 이제 박재당이라는 이 조선 후기 학자는 왜 먼저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겠지만 말에 대해도 그 다음에 물어봤을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자가 끝까지 말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물어봤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윤유가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 송설이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윤유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성현을 능멸한 죄다. 주자에 맞선 죄다. 근데 나중에 이 중국 3번의 난이 거의 진압이 되면서 숙종이 정권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왜냐? 숙종이 볼 때 이거 계속 국벌론자, 이거 그냥 조정해 놔뒀다가 청나라 조정해서 책임 추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서인으로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허적과 윤유를 사형시키는데 윤유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죄명이 없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법치 체계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반드시 국문을 해야 되고 국문을 해가지고 혐의가 뭔지 명백하게 문서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복사를 주장한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릴 소지가 충분하죠. 왕을 인정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윤유는 3년 복사를 주장한 인물이죠. 그리고 항상 조선왕실을 높인 인물인데 사형시킬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민정중이라는 인물이 물론 윤유가 끌려와서 국문을 여러 차례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니까 서대문박 여염집에 끌려 나왔을 때 자식들하고 막 며느리들이 울면서 이제 피 묻은 아랫도리하고 버선을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윤유가 하는 말이 내버려 두어라. 어설프게 정치에 나섰던 인물들, 후세 인물들에게 내가 경계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압박이 심하니까 자식들이 막 웁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나 봅니다. 라고 하니까 어찌 나만 죽이겠지 너희들까지야 죽이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죽음 당해야 할 아무런 법리가 헌법 뭘 대명령 다 뒤져봐도 죽일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정중에 상께서 그냥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살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라는 이야기죠. 결단하면 됩니다. 법에 조항이 없는데 그냥 죽이면 됩니다. 결단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백호가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백호가 세상을 떠나면서 야사에는 국가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건 뭐가 있느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귀양 보내거나 감옥 보내거나 하는 거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공을 압박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 당시 만약에 백호를 갖다가 윤유를 갖다가 귀양 보내서 거기서 그냥 죽게 했으면은 그럼 죽인 사람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백호란 이름 자체는 완전히 금기시되고 백호의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완전 묻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윤유가 주창했던 북벌은 또 자신들이 한 것처럼 딱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도 이 어떤 국사교과서에는 마치 송시열이 북벌론자처럼 그렇게 써놓고 있죠.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 백호윤회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과 감옥에 넣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한 1000명 중에 한 명쯤은 그래도 나 감옥 들어가다 할 말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죽여버리면 그때는 다른 겁니다. 죽이면은 그때는 아마 100만 명에 한 명, 10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호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주자학 이외의 사상을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금기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던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사형당하는 걸 목도했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호윤후가 죽고 난 다음에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사문단적으로 몰리죠. 그래서 조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특이한 용어 중에 외주내양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주, 바깥으로는 주자학자인데 내양, 안으로는 양명학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서적을 봐도 양명학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양명학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방에서 이제 사문단적이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주자학자인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곡 정제두란 분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 양명학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젊은 시절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곡이 정제두가 자기 죽을 줄 알고 이제 박재채란 율곡의 제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앞만 봐도 양명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썼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보면은 그 다음에 이 생사에 대해서 뭐 권력이나 재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곡 정제두가 말하자면 외양 내양하는 양명학자라는 커밍아웃을 하고 강화도로 들어가면서 강화도란 곳이 하나의 그 양명학의 이 반향, 그 고장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강화도 양명학자들 일부가 그다음에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사가면서 충청북도 진천에도 양명학이 하나 꼽히게 되는데 그 양명학과 주자학의 차이는 뭐냐? 양명학이 뭔데 그렇게 이 주자학에서 양명학을 핍박을 했느냐? 중국에서는 별로 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자학이 나온 것은 남송에서 나왔죠.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 때 나온 겁니다. 그 모든 사상은 그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인데 이미 고려시대 때 나온 것이 조선 후기 가면은 벌써 나온 지 600~700년 지나지 않습니까?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주자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자학이 나올 때는 진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주자학은 말하자면 이 경제적 기반은 중소지주들 그리고 사대부들, 양반 사대부들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한 게 주자학인데 명나라 시대 오면은 농민층이 상당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는 농민층의 입장이 대거 들어가죠. 이제 무슨 뜻이냐면 주자학에서는 정치는 벼슬은 반드시 양반 사대부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 지은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이업 동도라고 해가지고 이업 직업은 다르지만 동도 가는 길은 같다. 요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그러면서 왕양명은 천인도 역량이 있으면은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양명학이 이단으로 몰리는 겁니다. 모든 철학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가치 현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거가 담겨 있지 않은 철학은 다 말장난으로 세상에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그때고 지금이고 철학이나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 한 시대에 대한 한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 중에 중요한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 입장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양명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강화도로 들어가서 가학 비슷하게 전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본토는 노론 일당 독재가 계속 돼가죠. 그래서 심지어는
왕을 대리청정하는 사도세자까지도 친소론이라는 이유로 노론 세력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이 비참한 상황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집권 노론이 강력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정조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정치 지형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정조도 독살설에 휘말리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정조가 그 막강한 당파인 자기 부친을 뒤주 속에 가둬 죽인 이 노론에 맞서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독살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조 1년에 자객이 들어왔는데, 현직 왕을 죽이겠다고 자객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체포를 해보니까 이 자객이, 전홍문이란 자객이 들어왔는데, 대궐의 환관 아주 우두머리가 잘 오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 하십니다. 하고, 상궁이 또 아주 훌륭한 일 하시는군요. 지방에 계시죠. 하고, 그 다음에 별감,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의 국장급 간부가 제가 길안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왕 독살이라는 건 이 구조 속에서 환관이 개입해 있죠. 이 상궁 공녀들이 개입해 있죠. 이 경호실 간부들이 개입해 있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장룡령을 만들어가지고 이 군권을 배경으로 이제 정치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세상 떠나는데, 정조 세상 떠난 지 2년 만에 심한지라는 인물이 장룡령을 없애버리죠. 이때부터 조선의 군사력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장룡령을 왜 없앴느냐? 장룡령은 국왕의 무력, 국가의 무력이에요. 또 어떤 왕이 저 장룡령을 배경으로 우리 노론과 대결하지 않을까? 이걸 우려해가지고 신조 제위 2년에 정조 떠난 지 2년 만에 이 장룡령을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조선이 멸망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장룡령이 이제 혁파된 데 있죠. 이러다가 결국은 조선 후기, 이제 말기로 이렇게 가면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내내 이제 노론이라는 당파가 집권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10년 이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때 1910년 상황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죠. 그러니까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게 되죠. 그나마 숫자 얼마 안 되던 군대마저 해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보면은 일진회란 데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하고 서로 친일 경쟁을 해요. 이용구 중심의 일진회란 곳하고 이완용 중심의 이 친일 내각하고 서로 친일 경쟁하는데, 심지어 일진회에서 합방청원을 하면은 이완용 내각이 각하시키죠. 독립운동 하느라고 각하하는 게 아니라 일진회가 합방청원을 해가지고 합방이 되면은 자기네 공이 없어지니까 자기네가 이 합방을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이 노론 당수예요. 그래서 이완용의 비서가 누구냐? 이완용의 비서가 바로 이인직이라는 인물인데, 이인직 하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신소설 설해루 해가지고 아직도 마치 선각자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교과서를 집필해 왔던 사람들, 이게 어떤 가치를 대변하고 집필해 왔느냐. 보세요. 저도 사도세자 사건에 대해서 한종록 시간만 다 교과서에 실려 있었죠. 한종록만 실려 있었죠. 한종록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세자는 정신병자고 영조는 정신병자에 가까운 성격 이상자고, 이 둘이 충돌한 결과 사도세자 비극이 발생했지 우리 친정은 거기 책임 없다.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해경우 홍씨의 친정은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작은아버지 홍인환은 사형당하고 홍봉안도 사형위기에 몰렸다가 해경우 홍씨가 단식투쟁하면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얼마 있다 시름시름하다 세상 떠나게 되죠.
그리고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이 몰락한 집안을 이제 신원시켜 달라라는 목적으로 쓴 게 한중록인데 교과서에는 딱 그것만 실려 있었어요. 당시 영조실록이나 정조가 편찬한 어제 장원대왕실록이나 또 여러 사도세자를 모셨던 딴 사람들이 쓴 그 기록들을 보면은 한중록 기록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쪽 이야기를 같이 실어야죠. 근데 딱 하나만 딱 실어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입식이에요. 이 인문도 우리나라는 다 주입식으로 공부해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비리그 가면은 합격률은 높은데 탈락률이 또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40%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아이비리그 가면은 이 사도세자 한중록 이야기하면 그 반대 이야기는 없느냐? 네 생각은 뭔데? 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공부를 안 해온 겁니다. 해경호 홍 씨가 그 부인이랬으니까 맞겠죠.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국어교과서에 한중록만 실었던 이 시스템이나 유인직을 갖다가 선각자로 가르치고 있는 이게 다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인직이 유한용의 비서죠. 비서로서 한밤중에 통감부 외사국장, 당신의 이제 통감부가 외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감부 외사국장이 거의 뭐 외교부 장관 비슷한 존재죠. 이 존재를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일진회를 누르고 이 합방에 최고 나라 팔아먹는데 최고 공을 세워야 되겠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일본 우리 먹게 되면은 우리의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마스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은 다 귀족으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은 다 지금 이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은 편성해서 돈까지 나눠줄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니까 입이 찢어져 가지고 유인직이 가서 유한용에게 보고했습니다. 유인직의 혈애도 그냥 원래 한자로 쓰면 혈루라고 쓰면 되죠. 우리말로 쓰려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피눈물이라고 하면 되죠. 피의 눈물. 우리가 요즘 글자에 자꾸 의자 쓰는 거 다 일본어 노자 자꾸 쓰는 그 습관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안 썼습니다. 근데 유인직이 그 혈에 루 쓸 때는 그 노자 쓰는 습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한용이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조중훈과 함께 데라우치 통감을 만나가지고 이제 30분 만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뭔가 이제 디데이가 됐는데 나라 팔아먹는 협상을 할 거다라고 기자들이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유한용과 조중홍이 나타났는데 나타나자마자 자기는 일본에 수해가 일었기 때문에 그거 위로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실제 수해 위로하러 온 모양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팔아먹는 협상을 30분 만에 이게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미 유인직이 한 라인으로 다 결정한 거죠. 이때 유한용이 유일하게 이의제기한 게 뭐냐면 고종의 주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데라우치가 고종은 이 왕으로 정할 거다라고 하니까 왕 대신에 대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론 당론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가 아까 인조반정에서 말씀드린 조선왕은 왕 취급 안 하는 대공이 뭡니까? 왕과 공작 사이의 중간 계급이죠.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론에서는 조선왕을 갖다가 4대부 중에 제1사대부 왕으로 취급 안 하는 노론 당론이 유한용이 데라우치에게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 왕을은 해야지 해가지고 일본이 오히려 고종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1910년 8월 달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10월 달에 일본에서는 76명에 달하는 이 조선인들에게 나라 팔아먹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귀족으로 임명하고 막대한 은사금을 주죠. 근데 이 76명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두 주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왕족들이에요. 대원군에 아들이 있고 조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순종의 장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당파를 알 수 있는 인물들이 60한 4, 5명쯤 되는데 그 중에 남인은 없고 북인은 2명이고 소론이 6명이고 나머지 56명, 6, 7명이 전부 다 노론이에요. 거의 90% 가까이가 다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 노론이란 당파에 대해서 자꾸 지금 이 노론 후예 학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은데 저는 노론소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당파가 있나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인직이 고마스에게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린 원래 중국을 섬겼던 걸 갖다가 중국 자리에 일본이 오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인조반정의 당론을 이인직이 이야기하고 이완용이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조선이란 나라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300년 가까이 인조반정 이래로 소론이 한 4년 집권하고 남인이 합쳐가지고 약 한 10여 년 집권한 거 빼놓고는 노론이 250년 이상 일당독재를 계속 해왔는데 이 노론이 주도적으로 팔아먹은 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일합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별 금고를 꺼내가지고 막대한 금고를 꺼내서 전국의 양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어떤 기록을 보면은 어떤 양반이 안 받는다라고 하니까 돈 가져온 사람이 이거 안 받으면 내가 가서 맞아 죽습니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죠.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받은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 이 한 사회가 멸망할 때 조선조 500년이 멸망할 때 나머지 돈까지 양반 지배층들이 대다수 받고 끝나는 이 상황에서 조선은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전국적 규모에서 나라가 망한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전국적 규모에서 이제 이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의 만주의 횡도천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압록강 북쪽 몇백 리쯤 되는 작은 마을인데 지금은 이제 저수지로 수몰됐습니다. 그곳에 아까 강화도에 들어갔다는 양명학자들, 이들이 이권창의 동생 이권승과 그 다음에 홍승원, 정원아 이런 분들, 강화도와 진천에 있던 양명학자들이 망명해가지고 횡도천에 모이고 또 서울에 우당 유해영 육형제 일가가 집단 망명해서 또 횡도천에 모이고 또 안동에 백화 김대락, 석주 이상용 이런 일가들이 또 집단 망명해서 횡도천에 모이죠. 호남에서 자결한 매천황현은 이분들과 다 같은 그룹들입니다. 같은 파에 속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호남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1909년, 10년 이 무렵에 남한 대토벌이라는 이 의병 대토벌 작전을 수행해요. 이 의병 대토벌 때 완전히 호남일 때는 말이 이제 남한 대토벌인데 작전 계획대로 보면은 주 대상은 호남이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호남은 2년간에 걸친 소위 말하는 이제 남한 대토벌 때 거의 쑥대밭이 되게 되죠. 또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양반 사대부들이 만주 횡도촌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출발해가지고 만주 횡도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 차원의 집단 망명입니다. 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만주에다가 국외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고 이 국외 독립운동 근거지에서 무관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횡도천 옆에 추가가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추가가라는
마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여 년 전에 그 마을 뒷산에 가면 그 대고산이란 산이 있어요. 이 산에 수백 명의 이 망명객들이 모여가지고 노천 군중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노천 군중대회를 열어서 경학자라는 민단 자치조직을 만들죠. 이 부분이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거의 잊혀져 있죠. 근데 왜 중요하냐? 왕조 국가에서 바로 그 전에 8월에 왕조가 망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노천 군중대회라는 민주적 집회를 열고 그 집회의 결과로 경학자라는 민단 자치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민주공화제로 가는 첫 번째 씨앗이 거기서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학자에서 바로 신흥무관학교라는 이 군관학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경학자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이 두 곳에 모였던 이 세력들이 차후에 한국의 이 좌우파 독립운동가들 상당수가 여기에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학자 차장이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이었는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가 내각 책임제로 바꿨을 때 국무령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때 결정회의 때 서해를 봤던 유동영 선생이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인데 이분도 나중에 상해 임정의 그 주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다 여기에서 나오고 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대다수 후일에 좌파 우파 하는 이 무장 독립운동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찾으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극심한 갈등에 휘달려 있는 이 좌우파 사이의 대화도 여기에선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가 여러분들 아시는 아리랑의 김산도 이쪽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의열단원들은 90% 이상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체성,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나라가 망했을 때 바로 그 다음 해에 자기 온몸을 던져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경학자를 만들고 했으니까 김산 같은 소년이 독립운동 하고 싶은데 혼자 어떻게 할 겁니까? 옥편 하나 들고 물어물어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혁명가의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 이거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다 비참하게 세상 떠났어요. 우당 유해영 선생은 고문받다 세상 떠났고 이상설 선생도 다 비명행사했고 단 살아온 사람은 그 우당 유해영의 이제 다섯째 동생인 이제 이시영 선생 한 명 정도가 겨우 살아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만주에다 중국에다 자기의 혼을 다 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강화도에서 갔던 분들, 정원하다, 홍성원이다 하는 분들을 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세상 떠난 애가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독립운동 하다 죽은지 자체를 몰라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역사라는 것이 그 당시 친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했습니다. 이분들은 명예를 선택했고 가치를 선택해서 자기 모든 재산과 목숨을 바쳤는데 역사가 최소한 이쪽 분들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역사는 이쪽 분들을 지금까지도 거의 이제 외면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큰 문제는 이제 덩치는 많이 커졌는데 그 커진 덩치에 걸맞는 정신세계 역사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그 뿌리를 캐고 보면은 결국은 백호윤호 선생의 죽음에도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이렇게 330년 전에 죽은 사람까지도 완벽하게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이 현실을 보면은 그 다음 그 백호 같이 당대 최고의 학자까지도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그 다음 사람은 더 이제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한국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나침판을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질문, 질의응답을 뭐 조금만 그 시간 내에서만 이제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 실록이 조선왕조 실록이 왕도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록이요? 예. 그래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실록의 제작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왕들이 이제 정파 대립이 생겼을 때 독살을 당하거나 죽는 걸로 급사하는 걸로 이제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후대 왕들은 자기 앞에 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러면 이제 실록을 못 봤으면 다른 식으로라도 듣거나 배웠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내가 정권을 바꾸면 나도 이런 걸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병에 걸리거나 그랬을 때는 정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을 갈아치우기도 하는데 그 약재실인가요? 그걸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느꼈으면은 위험을 느끼거나 앞에서도 이런 선조들이 이렇게 당했다는 걸 알면 그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첫 번째 뭐 실록 부분은 이제 실록은 기본 구조가 두 명이 적는 겁니다. 한 명은 말을 적고 한 명은 이제 행동을 적어야지 생생하게 이렇게 되는데 팩트를 적은 부분과 그 팩트에 대해서 해설을 한 사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관이 시중에 소문을 그냥 적어놓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팩트 자체를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팩트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그 팩트에 대한 해석에는 사관의 시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자료들과 같이 이제 맞춰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죠. 또 하나 이제 독살의 반복이란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왕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죠. 특히 영조 같은 경우 자기 선왕인 경종 독살설에 자기 자신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조실록 보면은 그 혐의를 자기가 씻으려고 이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아까 왕을 죽이려고 정조를 죽이려고 조정에 이렇게 자격이 들어왔는데 나중 잡고 조사해 보니까 환관과 궁녀와 경호실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점에서 그냥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쉽게 이제 방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개별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 사항들은 결국 그 당시 속에 들어가서 이제 면밀히 검토 이제 해서 개별 그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오늘 상당히 질문이 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 저는 그 건축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그 조선시대 건축에서 보면 처음에는 경복궁에서 시작한 왕조가 나중에는 거의 왕들이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을 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궁을 옮겨가게 되는 이유도 혹시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경복궁은 이제 임진왜란 때 대대적으로 이제 불타면서
불타면서 이제 국왕들이 이 창덕궁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때 때에 따라 하고 또 그것도 이제 상황 이게 쭉 다르기 때문에 이게 워낙 조선이란 나라가 500여 년이란 장구한 세월이기 때문에 그게 옮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조 같은 경우도 자객이 들어오니까 저기 이제 거처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죠. 이런 그런 개별 이게 경우에 관한 사실일 수 있고 어떤 특정 왕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풍수를 또 신봉한다거나 여러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개별 사안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참고로 조선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궁을 질 때 경복궁 자리에 대해서는 좀 이제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당시 풍수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 조선 초의 이현로라는 인물은 지금 경복궁 자리에 궁을 지면은 그 자리는 뭐냐면 이쪽 이제 인왕산 쪽은 상당히 이제 지세가 좋은데 저 반대 저쪽 이제 동쪽은 낙산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리는 정룡이 쇠하고 그러니까 장남이 쇠하고 지룡, 박룡, 차남 이하가 흥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리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옮겨서 재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교유정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양대군에게 맞아 죽죠. 그러니까 휴양대군 입장에서는 옮기게 되면은 자기 둘째 아들인 자기가 왕되기가 이제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연로를 때려 죽인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아마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뭐 시사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개별 사안들은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강의 들어보니까 조선 후기 사회가 굉장히 위에서부터 아주 엉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양난 이후에 약 300년 이상 동안 지속되었는데 교수님은 분명히 그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 나라 국가 자체가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1910년 이르기까지 나라가 이어졌잖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난 때 사실상 조선이라는 정상 시스템은 붕괴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새로운 체제에 맞는 이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념에 맞는 국가를 건설할 어떤 이제 뭐 전위라 그럴까, 뭐 엘리트 집단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어떤 혁명 이론을 제기할 지식인과 그 지식인 집단이 필요하고, 이 이념을 갖다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무력을 가진 집단이 필요한데, 조선에서는 지식인 집단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죠. 하나는 양반 사대부 유학자들이고 또 하나는 승려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가 임진왜란 때 뭐 승려들이 오히려 호국으로 나선 게 그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는 조금 이제 너무 애국심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 그 성리학을 대체할 만한 유학사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사회의 이념을 제시한 지식인 집단이 좀 부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감록이다 하는 도참 사상 정도 가지고는 좀 이제 어려운 거죠. 이 혁명 이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보편성을 갖고 급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 실현되리라는 어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론이 없었고 그거를 갖다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천할 만한 어떤 전문 집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11년에 횡도천이라 추가가에 모였던 이 소수의 망명적 집단을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결국 여기에서 모든 독립운동이라는 이념과 민주공화제라는 이념과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이런 방략이 이때 1911년
이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이쪽에서 다 이제 비롯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저희가 나라 망할 때까지 한 번도 민주공화제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설될 나라는 민주공화제다라는 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의심하지,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민주공화제 아니냐 하지만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 망한 다음 해에 모였던 이분들이 노천 군중대회를 통해서 민주공화제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 당시에 뭐 노론이라거나 그다음에 일제가 같이했던 혈역이라거나 이런 쪽이 상당한 부분에 아직도 이제 현실적 힘을 가지고 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이제 이 당시 1911년 이 경학사나 신흥무관학교에 건설하고 모였던 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정신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주류 정신으로 만드느냐는 지금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 지금 얼마 전 보도 보니까 89%가 부패 문제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독립운동가의 정신으로 만약에 공무원들이 무장한다면 이런 부패 문제 같은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례로 어느 독립운동가 가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병 활동에 뛰어들었다가 집안이 완전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지가 됐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나서 거지가 된 걸 보고 나서 네가 누구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돈을 얼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야, 이 돈은 독립운동하라고 준 돈이지 우리 쓰라고 준 돈 아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정신이 주류 정신이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만 하면은 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병역 기피에 부동산 투기에 뭐 위장 전입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육의 방향이 지금 이제 5학년으로 역사가 내려왔어요. 초등학교에는요. 그리고 뭐 중등학교에서는 또 선택 과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방향이 좀 어느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관점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건 주로 많이 머릿속에 있는 게 통사 중심이거든요. 선사시대 때부터 쫙 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는데 사실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데 좀 이제 어떤 의미라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 교육의 좀 앞으로의 방향과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대부분 한 문제로 귀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육진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인지 신석주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성산문 박팽년의 길이 있죠. 근데 이 길은 정인지 신석주 한 명의 길은 이 지상에서 많은 걸 권력과 돈과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이쪽 길은 성산문 박팽년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아주 비참한 길인데 두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물론 어린 나이엔 다 이제 성산문 박팽년이 되겠다라고 했다가 나이 먹어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어떤 의의를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끔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이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유도를 해나가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가끔 스스로 이런 질문의 한계를 느끼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라는 것을 저희가 하면서 역사는 승리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 백호윤우나 이 김종서나 이 볼 때 과연 이제 사필 규정이 되느냐? 우리 역사, 특히 한국사는 이 사필 규정의 역사 찾기가 별로 이제 물론 없지는 않지만 큰 몇 가지 사건들 이렇게 보면은 사필 규정이 안 된 부분들이 꽤 있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국은 역사,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계속 이제 잘못된 세력이 이렇게 쭉 해왔어도 이제 역사 기록에서만큼은 뭐 성산문이다, 사육진이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승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백호윤우에 도달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수백 년 동안 백호윤우를 죽인 사람들이 모든 정치 학문 권력을 장악하고, 그 백호윤우를 갖다가 요즘도 어떤 뭐 학자가 글 쓴 거 보면 백호를 마치 파렴치범처럼 막 욕해놓은 책들이 버젓이 이제 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우리가 역사 기술에서는 과연 올바른 사람들을 기록해줬느냐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는 던져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단지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긴 흐름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묻혔던 분들도 다시 이제 세상에 나와서 과연 누가 옳은지 이제 판정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에 북벌 운동 이론이 사실상 있긴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효종은 목적이 송시하라고 이제 독대할 때 이제 포병, 그러니까 소총수 10만 명을 기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제 효종 당시에는 전 지구적이 소빙하기였기 때문에 가뭄에다가 자연재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효종은 이제 군사를 기르려고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종 연간에는 약 한 2-3천 명 정도의 정규군을 확보해서 지금 노량진 백사장에서 이제 열무 군사 퍼레이드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신하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저 청나라와 분쟁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대부들은 완전 이중처신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북벌하다가 왕이 진짜 북벌하려고 하면 발목 잡고, 그러나 어쨌든 국왕이 자기 호위를 위해서도 군사를 상당히 이제 늘렸기 때문에 그 숙종 무렵에 가면은 이제 그 군사 숫자가 거의 뭐 5, 6만, 7, 8만 정도로 몇 군 뭐 훈련도감이다 뭐 몇 군데를 쭉 종합해보면은, 그 중에 물론 허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당 부분 군사가 이제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호윤우가 이 정규군, 어쨌든 정식군대니까 이 군대를 가지고 밀고 올라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책도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윤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더 공부도 역사 공부도 좀 하고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철학이나 사상 같은 경우는 뭐 정치나 경제 이런 걸 아우르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오늘 윤유도 뭐 한 분이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이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후반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선생님이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독립운동가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가들은 이제 경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정도전 같은 경우도 조선 개국의 목표로 삼은 게 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고려사 식화지란 기록이 있는데, 식화지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경제 문제 보고서쯤 되는 이제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은 공사 전적,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토지 문서를 전부 다가 공 앞에다가 끌어다 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사나흘 동안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토지제도인 이제 과전법을 1391년에 공포를 하고, 그 과전법이 공포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이 사회 분위기상 추대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국왕이 되는데요. 이 정도전이 초기에 목적했던 토지제도는 뭐냐면 지극한 정치, 한자로 지치라고 하는데, 지극한 정치가 뭐냐면 경제제도에서는 괴구 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괴구, 유불 계산해갖고 수전, 밭을 받는다. 그러니까 입이 있는 자마다 다 밭을 나눠준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전제, 모든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준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에 보면은 우리 태조께서는 이 지극한 정치를 실현하시려고 했는데 워낙 방해가 많아서 그것까지는 못 갔지만, 전조 고려의 토지제도에 비하면 어찌 만배나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과전법에 대해서 평안 규절이 나오는데, 바로 조선 개창이란 부분도 이런 이제 토지, 그 당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 제도가 거의 경제 제도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토지의 거의 뭐 혁명적 재분배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떤 개혁을 주장하는데 말뿐인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말뿐인 개혁가는 다 말장난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 중에 경제치용학파, 중농주의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반개 유영원이다, 성호유익이다, 다산 정약용이다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뭐 그 한전제다, 뭐 여전제다 하는 토지 문제를 다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뭐 독립운동가 중에서 우리가 제가 특별히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대단히 좀 숫자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한두 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뭐 우당 유해영이라는 분은 사만 갑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나키즘을 선택했다가 결국 이제 그 만주 대련에서 일본군에 체포돼서 67세의 나이로 고문받다가 뭐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선생이나 이 경학자 초대 사장하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나 단재 신초 선생 같은 분들은 전부 다 역사학자예요, 또. 근데 이분들이 만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제창한 역사학의 최전선은 고대사입니다. 근데 이 고대사에 관한 기준이 일제식민사학은, 예를 들어서 뭐 한사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제식민사학은 한강 이북이 한사군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도 한국 주류사학의 공식 이론 정설이죠. 그런데 이때 단재신초 선생이라든지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분들은 그 시대 때 이미 한사군은 만주 서쪽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단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사군이 설치됐을 당시에 쓰여졌던 사기나 사마천의 사기나 반고의 한서나 후한서 같은 기록들을 보면은 다 한사군에 대해서 기지제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라고 고대 사서들은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젊게 세상 떠난 분들이 몇 분 있죠. 그 중에 뭐 구파 백정기라는 분은 그 직접 행동가인데, 저희는 독립운동사 연구를 하는 분들은 테러리스트란 말을 안 쓰고 직접 행동가란 말을 쓰죠. 근데 왜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 초반에 상해 황포탄에 일본의 다나카 대장이 오죠. 그러니까 이 의열단에서 아이고 환영 행사를 해야지 그냥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서로 하겠다라고 싸우니까
이게 1선, 2선, 3선을 정하죠. 그래서 1선에서 저격을 했는데 단학가가 피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미국 여인이 대신 맞아서 세상 떠나죠. 두 번째 2선에서 한 것도 실패하고 3선에서 폭탄 던졌는데 옛날 폭탄이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발되는 바람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도산한 창호 선생이, 도산은 의열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온 돈을 가지고, 그 의연금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 미국 총에 맞아서 대신 잘못 사망한 여인의 가족을 만나서 그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옆에 있던 누굴 쏘려고 하다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용서를 빈다라고 그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사과를 하죠. 이게 무차별로 폭탄 던지고 하는 이 사람들과는 도덕적인 견지에서 아주 다른 겁니다. 그 구파 백정기 이분도 이 상해에서 일본군 고위직을 갖다가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데 폭탄 던져서 차에다가 폭탄 던지려고 하는데 뭘 고민하냐면, 저 운전수는 죽이지 않고 그놈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론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차별로 했으면은 더 이제 효과는 좋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중국인 자기가 운전면허 따가지고 그 하나 옆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그냥 같이 죽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대를 위해서 꼭 손을 희생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죠. 또 하나 엄영순이라는 분은 우당유영 선생의 어린 아들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체포되니까 난 어차피 사형당할 거니까, 그리고 너는 나가서 나중에 좋은 시절 오면 어머니 잘 모셔라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건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형당하는데, 나머지 여러분 엄영순이라는 분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형당한 분인데 나중에 법정에 최후 진술에서 내가 비록 혁명을 위해서 인간 해방과 조국 독립을 위해서 했지만 내가 나 때문에 세상 떠난 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빨리 이제 무너져야 된다라는 이제 최후 진술을 하고 세상 떠난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제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현실에서는 안타깝게 그러지 못하고 있죠. 시간 계속해도 되나요? 선생님께서 그 기존 학계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저술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사료를 살펴보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좀 이런 사람의 책도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서 가운데. 역사서는 어떤 조선시대 이후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꼭 요즘 그렇게 출간된 책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 책 좀 괜찮다 이런. 그렇죠. 요즘은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백호 이제 윤유와 침묵의 제국이 나오고 나서 이 책을 저희 연구소에 이제 고문으로 계신 지금 이제 구순이 훨씬 넘으신 원로학자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에게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연세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정상대화는 잘 안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백호가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에 대한 글을 썼다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백호 윤유에 대해서 이 공간을 해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협박은 안 당하는 정도까지 한국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워낙 이제 저쪽
그 일제 식민사학이나 뭐 노론사학이나 저쪽의 현실 규정력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쉽진 않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그냥 혼자 따로따로 저희하고 어떤 교류 갖고 있는 게 아닌데 혼자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 그런 인식에 도달하는 분들이 뭐 한두 번씩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반갑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어떤 책이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감별력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책을 좀 보면은 좀 보다가 관점을 좀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관점은 좀 이제 좀 그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독서하시는 뭐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다리신데. 얼마 전에 이산 정조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조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아꼈던 어떤 신하인데 그 한 사람을 서문단적으로 몰아서 기한을 보내고 사약을 내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개혁적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정조가 어떤 좀 전에 말씀하는 그 주자하게 해서에 대한 다른 토를 다는 걸 굉장히 이단시했다는 그 사실입니까? 뭐 사문난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문난적할 때 사문이라는 뜻이 바로 이 성리학을 뜻하는 겁니다. 주자학. 그래서 이 주자학의 난적이다라는 뜻이니까 그 당시 이 노론 일당독재 시대의 주자학은 그러니까 노론 일당독재 구조는 정치 체제는 노론 일당독재고 그다음에 사상 체계는 주자학 유일 사상 체계고 그다음에 신분제는 양반 사대부 위주 그 중에서도 양반 사대부 중에서도 특정 몇몇 번열들 몇몇 집안 위주고 양반 가문 내에서도 장남 위주 남자 위주 장남 위주 이렇게 조선 후기 사회가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재산 상속에서는 남녀 차별이 일체 없었죠. 그리고 제사권에 있어서도 남성이 없을 경우 여성이 제사를 다 주관했습니다. 그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제사 비용을 조금 더 주고 나머지는 모든 형제가 남녀 불문하고 공평하게 상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정도전의 건국 정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들이 예론, 성리학의 본줄기로 예론으로 가져오면서 주자학 유일사상 체제, 그 다음에 노론 일당독재,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한 집안에서도 이제 장손만 우대하는 체제로 가면서 여성이 소외되고 서자들이 완전히 소외되고 그런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한번 신분제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 아래 신분의 사람들이 보다 이제 이 현실 참여 기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평등의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과는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이 노비들 일이라 사료에 많이 실록 같은 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노비의 도망이라는 사건이 아주 양반가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호이익 선생의 어떤 글을 보면은 이 노비들이 자기 어느 집에서 잤는데 보니까 방 밖에서 노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호이익 선생이 쓴 걸 봤는데 노비제라는 게 유지되려면은 이 노비들이 자기 신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인도같이 내가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 수두라로 태어났는데 내 이 생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는 브라만으로 태어날 거다. 뭐 이렇게 돼야 그 노비제가 유지되는데 이 노비들이 제 주인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인데 이 사회 제도 이걸 가지고 법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노비제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회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글들을 보면은 약한 놈은 그냥 도망하고 강한 놈은 산이나 바다로 들어가서 떼도적이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쪽 부분에는 아까 제가 이 혁명이론이나 이런 뭐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자체가 교체는 안 됐지만 사회 밑바닥에서는 이 격렬한 저항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단지 격렬한 저항들이 개인 단위나 소규모 이제 아는 사람들 그런 단위의 어떤 이제 저항으로 끝나고 이걸 갖다가 어떤 이념 체계, 사상 체계를 가지고 어떤 정치 이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사회란 건 뭐냐면 제가 초안급 구간이라는 의군부 수사 기록을 보면은 조선 숙종 때 이게 이제 승려들, 운부라는 승려를 중심으로 어떤 이제 그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이 승려와 그 다음에 서자들, 양반 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합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황자를 써가지고 뭐 불에 태우고 이런 게 나오죠. 이 황자라는 것은 농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양반 사대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농민 중심의 어떤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은 있었는데 이게 주류 흐름이 되지 못하고 워낙 이제 양반 사대부 지배체제가 이제 강고하다 보니까 그냥 주류로 흘러서 이제 끝났던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 어떤 문학을 한다거나 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뭐 역사 하셔도 좋고요. 이제 이러한 이 조선 후기 사회의 이런 밑바닥의 격렬한 움직임 같은 걸 가지고 문학적 성상화를 하든지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뭐 이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조금 뭐 지난 것 같은데 뭐 오랫동안 뭐 늦은 시간 동안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